읽으면 남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입니다. 서울대학교 최고의 죽음 강의 유성호 지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출판사 21세기 북스입니다. 자, 오늘의 책은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라는 조금은 무서운 제목인 것 같은데,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책인 거 보니까 이 시체를 어떤 탐구하거나 연구하시는 그런 분이시겠죠. 시체를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들을 또 하셨을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서가명강 시리즈입니다. 서가명강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네요. 매우 기대가 됩니다. 목차 소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 책을 읽기 전에 학문의 분류, 주요 키워드, 들어가는 글, 삶의 품격을 높이는 죽음 공부. 맞아요. 죽음을 알아야 인생을 또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알고 싶으면 죽음을 알아야 하고, 죽음을 알고 싶으면 또 반대로 삶을 알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1부, 죽어야 만날 수 있는 남자. 법의학자 가방엔 누군가의 일색이 있다. 죽음과 동반을 결심하다.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법의학 앞에 완전 범죄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Q&A, 묻고 답하기가 있네요. 각 부마다 마지막 부분에는 Q&A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 소개에서는 Q&A는 앞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우리는 왜 죽는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생명의 시작. 죽음의 과학적 이해. 죽을 권리와 살릴 의무. 어떤 죽음은 사회를 바꾼다. 방금 전에 살릴 의무에 대해서 문득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살릴 의무라는 것은 죽음과 생명이 오고 가는 현장에 계시는 최전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사분들의 어떤 의무감?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 어떤 어려움에 처한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마주칠 때가 흔하진 않겠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본능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위험한 상황에 뛰어드는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네요. 대단히 멋지고 존경받아 마땅하지 않은, 마땅하지 않은이 아니라 마땅한 그런 분들의 행동들, 그런 것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목은 조금 무겁네요. 자살, 남겨진 자가 해야 할 것들. 3부, 죽음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이제야 깨달았도다. 생이 이렇게 짧은 줄. 죽음은 내 인생의 마지막 스토리. 장례식장에서 탱고를. 2045년 죽지 않는 시대가 온다. 이 날짜, 이 해가 되면 어떤 엄청난 과학기술이 선보여지는 것일까요? 2045년에는 죽지 않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나가는 글,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목차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마지막 부분에 죽지 않는 시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
컨텐츠에서는 소개해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저는 앞부분만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끝에 부분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비켜갈 순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죽음을 마주보아야 하는 이유죠. 들어가는 글. 삶의 품격을 높이는 죽음 공부. 어렸을 적 책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소설, 수필은 물론이고 인문, 사회, 과학의 전문 서적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러면서도 직접 책을 쓴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다. 저명한 작가들은 밤하늘에 떠있는 아스라한 별과 같은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었고 나는 그들의 지식과 상상력을 엿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평범한 독자에 불과했다. 조금은 시시한 책을 읽을 때에도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랬던 것처럼 이 정도 책이면 나도 쓰겠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이런 내가 책을 쓰게 된 까닭은 우연한 계기로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서 죽음의 과학적 이해라는 다소 별나 보이는 교양 강의를 맡게 된 인연 때문이다. 2012년 가을,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부 원장이신 김현수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부 학장으로 계셨던 당시 관악 캠퍼스에서의 교양 강의 개설을 제안하셨다. 당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 많은 고민을 했지만 문득 학부 때 법의학을 처음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전까지는 환자를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다가 죽은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직접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배우며 희열을 느꼈다. 법의학의 전문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동안 부검, 자문 및 연구를 해오면서 죽음에 관해 느끼고 깨달았던 많은 이야기들을 학생들과 나누고자 서울대학교 기초교양원에 강좌 개설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당시 기초교양원에서는 한참 어린 학생들에게 죽음에 대한 강의가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그에 관한 질의를 보내왔다. 그때 나는 이렇게 답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생의 마지막 단계이자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죽음을 배움으로써 삶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주변을 돌이켜볼 수 있는 교양인으로서의 품격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기초교양원에서는 강좌 개설을 신청을 허가했고 2013학년도 1학기에 정원 60명의 강의로 수강 신청을 받았다. 그리고 수강 신청 이틀 만에 이미 정원이 초과되어 내 이메일로까지 추가적인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죽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반신반의하던 나에게는 매우 놀라운 결과였다. 물론 강의 첫날 절반 정도의 학생은 당시 한창 유행했던 CSI 같은 범죄 드라마를 더 잘 이해하고자 수강 신청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동기야 어쨌건 죽음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서 열의를 갖고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실제 죽음의 과학적 이해 강의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관심 있어하는 범죄를 포함해 죽음의 사회적 현상과 함께 죽음을 유발하는 손상이나 질병, 죽음 후의 신체 변화에 대한 설명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그렇지만 여기에 더해 죽음의 역사적 맥락 및 인식의 변화, 현재 사회 병리학적 현상으로 여겨지는 자살 등의 문제도 다룬다. 이외에도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의료 분쟁, 보험 사고 등 죽음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첫 학기 강의에 정성을 들인 만큼
학생들의 평가는 매우 좋았고 현재 죽음의 과학적 이해 강의는 학생들의 요청으로 정원 210명의 대형 강의로 발전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주변의 요청과 권유를 받아들여 더 많은 사람들과 죽음에 관한 고민을 함께 해보고자 용기를 내게 되었다.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는 독자들에게 매우 생경하여 어쩌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닐까 오해를 부르는 제목일 수도 있다. 실제로 나는 매주, 특히 월요일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체를 보기 위해 출근한다. 서울에서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각 지역의 변사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법의학자로서 매주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시체를 꼼꼼히 검사한다. 따라서 시체를 보면서 의사로서 과학적으로 시체를 분석하고 사망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연민과 공감뿐만 아니라 죽음과 관련된 사회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는 내가 실제로 하는 일, 사회에서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일지, 지난 16년간 법의학자로서 고민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책의 시작점이 우리 대학 학생들의 교양 수업에서 시작한 만큼 교양으로서 누구나 쉽게 다가갈 정도로 어렵지 않게 쓰려고 했다. 책 제목은 섬뜩할지 모르지만 내용은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으로 기술했다는 점을 독자들이 알아차려 주었으면 좋겠다. 죽음은 참으로 말하기 어려운 주제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학에 대해 설파할 때 죽음에 대한 원인, 조건, 이론 또는 사후세계를 말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전통적인 죽음학보다 내 직업인 법의학자의 관점에서 죽음을 이야기해보려고 노력했다.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하려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언급 또한 피하려고 한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죽음을 우리 삶과 철저하게 분리한 채 우리에게 죽음의 민낯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 본 적도 없게 되고 삶을 그저 닥치는 대로 살면서 일시적인 위안과 위로에 현혹되기 쉽다. 그렇지만 인생은 죽음이라는 끝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죽음이 있기에 삶의 목적을 향해 힘겹더라도 걸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죽음을 생각해보지 않고 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할 수 없다. 그러면 막상 죽음이 닥쳤을 때 우리는 비참함과 슬픔에 사로잡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감정의 둔말을 겪게 되고 더 나아가서 무관심하게 될지 모른다. 법의학자는 매일 죽음을 마주하는 직업이다. 법의학자는 왜,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늘 고민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죽음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죽음의 형태에도 각 국가마다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지금까지 법의학을 연구하면서 죽음에 관해 느꼈던 많은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왜 우리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혹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이 책을 읽는 독자들께서는
책을 통해 자신과 주변의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를 토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마무리할지에 대한 큰 계획 또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9년 1월 유성호. 일부. 죽어야 만날 수 있는 남자. 아이러니하게도 죽어야 만날 수 있는 남자. 매주 시체와 마주하는 법의학자에게도 죽음은 언제나 낯설다. 법의학자에게 죽음이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지닐까? 법의학자와 함께 새로운 삶의 지침, 죽음을 궁구해보자. 법의학자 가방엔 누군가의 일생이 있다. 죽음의 기록이 담고 있는 것들. 죽음. 세상에 이보다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주제가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모두의 삶에서 결코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인생 일대사 문제이기에 한 번쯤은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기로 한다. 정확하게는 죽음을 통한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어둡고 모호한 죽음이 아닌 우리의 일상을 함께하는 죽음 그 자체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 그로부터 우리의 오늘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화두를 꺼내든 나는 의사이자 과학자, 부검을 하는 법의학자다. 부검이란 죽은 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망 종류인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실시하는 사후 검진, 즉 해부하는 것을 뜻한다. 물론 나는 부검 이외에도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때로는 자문을 의뢰해 받는다. 예컨대 살인사건에서부터 시작해 하나의 죽음을 두고 그것이 과연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상해로 인한 것인지 등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는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사람 인생의 압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게 된다.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수사 기록, 가족에 의한 진술과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병원 진료 차트 등의 기록들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도 지금 내 가방 안에는 두 사람의 죽음 기록이 들어있다. 그리고 나는 그 기록을 통해 그 사람이 지나온 삶을 더듬어 본다. 혹자는 이를 두고 죽음 기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온전한 인생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얇은 죽음 기록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내게는 거의 책 한 권 분량의 무게로 느껴진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종결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직업이 법의학자다 보니 죽음을 바라볼 때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사뭇 담담하게 과학적으로 그것을 직시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매번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죽음을 마주할 때마다 늘 다르게 가슴속을 울리는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고는 한다. 그 중에는 처참한 개인적 불행을 감지하게 하는 죽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비극적 양상을 반영하는 죽음. 이것은 분명 개인적 비극을 넘어선 사회적 비극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죽음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색채의 다양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진짜 맨얼굴, 우리 삶의 민낯을 한번 제대로 같이 마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이 이제부터의 내 이야기의 취지라 하겠다. 법의학자로서 끊임없이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삶과 죽음에 대한 학문적 바탕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축적한 아름답고 행복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누가 왜 죽었는가? 나는 법의학자로서 월요일마다 검시를 한다. 지금보다 젊었을 때에는 일주일에 2번, 그리고 일요일에도 부검을 했으나 힘이 붙이기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1번 검시를 하게 되었다. 검시란 시체에 대한 조사 행위를 총괄해서 이르는 말인데 검시는 다시 검안과 부검으로 나뉜다. 검안은 그야말로 시체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눈으로 확인해서는 사망 원인이나 사망 종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부검이 필요한데 부검은 해부를 통해 종합적으로 사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검시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은 시신의 신원 확인이다. 일상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시각을 통한 되뇌의 정보 처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중매체에서 접하는 흥미로운 질병 중의 하나인 얼굴 인식 불능증은 선천적인 질병을 제외하고는 대뇌의 가장 바깥의 아래쪽에 있는 방추이랑, 즉 방추상회가 질병이나 외상에 의해 후천적으로 손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타인뿐 아니라 자신의 얼굴조차 인식하거나 구별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법의학의 영역에서 신원 확인이란 이처럼 시각의 확인보다는 지문, 치아 및 유전자를 통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법의학하면 미스터리한 사건을 추적하며 관련 인물들을 밝혀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한쪽 면만을 바라보는 편견이다. 미스터리하든 그렇지 않든 법의학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신원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사망한 사람,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컨대 대구 지하철이나 세월호와 같은 대량 재해의 경우에도 발견된 시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가족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지 않은가. 이때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지문이나 치아 등이며 유전자 검사 또한 이를 위해 시행한다. 신원을 확인한 뒤 검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항은 왜 죽었는가 이다. 즉, 의학적인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수많은 질병명이 사망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죽음의 방식, 즉 사망 종류를 가려낸다.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의학적인 사망 원인은 아마도 고칼륨 혈증, 신장 부전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그러한 질환을 유발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폈을 때 머리의 경막 하출혈이 원인 사인으로 기재되었다면 외인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이다. 자신이 어떤 정치적 견지를 가지고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의학적 합리성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28만여 명이 사망하는데 실제로 타살은 500여 명 정도, 즉 10만 명당 1명이 안 된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만 명당 0.8명이며 흔히 10만 명당 2명 정도로 나오는 통계는 살인 미수까지 포함된 경우다. 반면에 자살은 10만 명당 24명이 넘는다. 타살의 30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 타살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그 적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나 역시 부검할 때 자살자와 사망 원인이 불명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자살자를 왜 부검하는지 궁금해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타살의 의혹이 없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나는 월요일마다 죽은 자들을 만나러 간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나는 죽어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죽음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죽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죽음이란 생명체가 그 수명을 다한 상태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생명의 존속이 다한 시점이 언제인지, 생명의 존속이 허물어져가는 상태가 어떠한지, 그 삶과 죽음의 접경에 어떠한 심리적 풍경을 품게 되는지 등 전반적인 죽음의 경과에 대해 보통 사람들은 아는 바가 없다. 심지어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죽음은 매우 다른 의미의 결을 갖게 된다. 법적 및 의학적인 의미의 죽음은 사망 원인과 사망 종류를 통해 정의된다. 이 두 가지는 분명 다른 것인데 일반인들은 이를 헷갈리기 쉽다. 우선 사망 원인은 의사의 진단명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암이다, 간암이다 하는 것은 사망 원인이다. 추락사로 사망했으면 그것이 사망 원인이 되는 것이다. 사망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자연사, 즉 병사다. 두 번째는 외인사, 즉 외적 원인에 의한 사망이고 여기에는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한 불상이 포함된다. 우선 자연사 또는 병사는 이해하기 쉽다. 의사가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말하면 의사에 따른 질병명이 병의 원인인 것이고 병사에 의한 사망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추락사는 사망 종류가 병사일까 외인사일까? 많은 이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듯 외인사가 맞다. 외인사는 크게 자살과 타살, 사고사로 구분하는데 한 사람의 죽음이 이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이와 관련해 법의학자로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자문을 의뢰해봤는데 그중 나에게 가장 많이 자문을 구하는 곳이 법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 세 번째는 경찰 순이다. 그런데 이곳들 말고도 나를 애타게 찾는 곳이 한 군데 더 있다. 바로 보험회사다. 보험회사에서야말로 사망 종류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데 짐작하듯이 보험금 지급 때문이다. 만약 상해보험에 가입된 누군가가 추락해서 사망했을 경우 사고사라면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이를 보상해줘야 한다. 그런데 혹여 사고사가 아니라 그냥 제 발로 뛰어내린 것이라면 자살에 해당되기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따지게 된다. 또한 누군가 밀었을 경우에는 타살이므로 국가보험뿐만 아니라 공권력이 개입하게 된다. 이렇듯 사망 종류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지기에 보험회사는 이를 민감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추락사 중에 특이한 예외적 사례가 하나 있었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원래 약간의 우울증이 있던 아내가 화를 못 이기고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이었다. 당시 법원에서는 이를 스스로 뛰어내린 자살보다는 급성 우울증에 의한 추락이라고 판단해서 재해의 보험금 지급을 판결했다.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인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사망의 결과와 그로 인한 가족들 및 주변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거나 예측하지도 못한 채 극도로 모멸스럽고 격분된 순간을 벗어날 방편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 라는 판결이었다. 물론 이 사건은 아직도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지만 법원은 급성 우울증 발작을 죽음의 원인으로 보아 재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죽음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망 원인과 사망 종류 모두를 따져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밝히는 법의학은 사망 종류를 법률적 측면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어제의 죽음과 오늘의 죽음. 시대와 환경에 따라 삶이 끝나게 되는 원인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 그 다음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다. 1년에 사망하는 약 28만 명의 사람 중에서 13만 명이 이러한 질병으로 죽는다. 우리도 언젠가는 분명 지금의 삶에서 소멸하게 될 텐데 사고사가 아니라면 소멸할 때 대부분의 사람이 이러한 질병에 의한 징후를 갖게 될 것이다. 질병으로 인한 생의 말기적 증상에는 다음과 같은 신체적 징후가 수반된다. 당연히 통증이 있을 것이고 피곤하고 힘이 없고 입이 마르고 손발이 저리고 가렵고 어지러운 증상들을 겪게 된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심리적 징후다. 이는 불안, 우울, 불면, 짜증, 무언 고립감, 주의력 결핍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심리적 징후가 신체적 징후를 더욱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외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겪는 일반적인 징후는 졸음이다. 굉장한 졸음 때문에 환자는 혼미한 그로기 상태에 빠져 깨워도 계속 존다. 그러다가 약간의 반응을 보이면 이때 보호자나 간호사가 환자를 소리쳐 부르거나 꼬집어 보기도 한다. 물론 미워서 꼬집는 것은 아니고 의학적으로 일정 상태에서는 꼬집어 보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꼬집는데도 전혀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면 혼수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본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보통 사망에 이르는 흔한 과정이다. 그런데 드물게는 이러한 과정이 매우 극심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환자가 안절부절 못하고 망상에 빠져서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환각을 보는 듯 몸을 덜덜 떨기도 하면서 가족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이러다가 반혼수 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기간이 꽤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덜 흔한 과정으로 과거에는 대부분의 경우 졸리는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사망에 이르렀다. 그런데 의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현대에는 죽음을 판단하고 대처하는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바로 연명의료다. 의학과 의료의 발전으로 그동안 생각하지도 않던 문제가 논쟁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중환자 의료의 발달로 치명적인 상황에 빠진 환자를 상당수 살려낼 수 있게 되었으나 이면에는 더 이상의 의료가 소용없는 경우 이를 중지하고자 할 때 그 절차와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함께 가져왔다. 즉, 이제는 자연스럽게 죽음으로 가는 단계라고 보는 졸음의 단계, 혼수 상태를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그 소멸의 상태를 중단시켜 심장을 계속 뛰게 할 수 있고 호흡을 계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말기암 환자라든지 식물인간 상태를 겪는 뇌질환 환자 등에게도 생면 연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현재 연명의료로 발생하는 그레이존, 즉
삶과 죽음 중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중간지대의 존재가 새롭게 부상했다. 이외에도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죽음에 관해 새로이 고려할 사항이 많아진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죽음과 동반을 결심하다. 인생을 결정지은 법의학 명강의. 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법의학을 전공했다. 법의학자라고 하면 왠지 태생적인 정의감이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의과대학을 가게 된 것은 그렇게 거창한 희생정신 내지는 봉사정신 때문은 아니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수시 입학 체제라면 입시에서 탈락했을지도 모르겠다. 고등학교 입학 당시에는 법대를 가고 싶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다면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와 이과를 정해야 하는 순간, 부모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의대를 권유하셨기에 이과를 선택했고,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도 공부를 제법 하니 의대나 공대를 가는 것이 어떻겠냐며 그 중에서 공대, 특히 전자공학과를 강력히 권유하셨다. 그러나 당시 어느 순간부터 수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터라 선뜻 의대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렇게 진학한 의과대학 6년 동안 수많은 강의를 들으며 내 머릿속에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그리고 감염내과라는 전공이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의과대학의 마지막 시절인 본과 4학년 의사국가고시가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영원한 멘토이자 스승이신 이윤성 교수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그때 강의는 무척이나 재미있었고 이것이 나의 운명을 가르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늘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다른 과목과 달리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매우 신선했고,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그의 평가라 할 만한 내용이 가슴을 쳤다. 대단한 명강이었다. 그때 나를 감동시켰던 그 강의 내용이 바로 이제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다. 그 강의를 듣고 평생 법의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신념으로 굳어지자 당장 이윤성 교수를 찾아갔다. 그때 이윤성 교수는 내 손을 꼭 붙잡으시며 10년 만에 찾아온 제자라며 굉장히 반가워하셨다. 아들이 어려운 의대에 들어갔다고 그리 좋아하셨던 부모님은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뜬금없이 법의학자가 되겠다는 나를 한동안 말없이 쳐다보셨다. 그런 뒤, 그런데 법의학 그게 정확히 뭐 하는 거니? 라고 물으셨다. 쉽게 말하면 시체를 해부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자 처음에는 당연히 반대가 이어졌다. 왜 편한 길을 두고 이상한 길로 빠지냐며 어려운 길이 그리 좋으면 차라리 수술하는 과를 선택하라고 읍소하셨다. 그러나 반나절 정도를 법의학의 전망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에 대해 거짓말을 섞어 설명한 끝에 간신히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쉽지 않게 들어선 법의학자의 길이지만 법의학자는 그렇게 빛이 나는 직업은 아니다. 짐작하듯이 법의학을 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거나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아지진 않는다. 물론 환자들에게 존경이나 감사 인사를 받는 것도 아니다. 법의학자는 항상 죽은 자와 함께하니 그럴 수가 없다. 안타깝게도 죽은 자들은 내게 직접적으로 한마디도 할 수 없으니 단지 그들 삶의 마지막 장면에 빛도 없이 등장하는 카메오 같다고나 할까. 그럼에도 나는 그 죽음 강의를 듣고 법의학자의 길을 선택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진로에 대해 후회한 적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평생의 업이라고 생각하며 일한다. 아마도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스타보다는 소박하지만 은은히 빛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내 안에 간절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외로운 법의학의 길.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법의학자로는 문국진 교수를 들 수 있다. 그는 6.25 전쟁 발발 전까지 평양에서 평양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전쟁 때 월남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편입했다. 그런 문국진 교수께 법의학을 시작한 계기를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다.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던 그는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우연히 한 고서점에 들어가게 된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책 중 법의학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교과서를 발견하고 읽게 된다. 읽다 보니 그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의과대학에서는 배운 바가 없는 학문이었다. 그때 법의학이 인권옹호, 정의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문국진 교수는 그 길로 스승인 장기려 박사를 찾아간다. 장기려 박사는 처음에 반대하며 이 사람아, 학문도 아닌 걸 왜 하려고 해? 외과도 안 좋아, 외과로 안 와도 좋으니까 법의학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도 했지만 아마도 제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리 매정하게 대하지 않았을까 싶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학문을 혼자 하겠다는 제자의 앞길이 너무 어두워 보였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 문국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외로운 법의학의 길을 가게 된다. 그러던 중 너무 힘들어 다시 장기려 박사를 찾아가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 이상 법의학을 못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외과에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자 장기려 박사는 문국진 교수를 뚫어져라 보더니 도리어 못된 놈, 의학이란 건 쉬운 데가 없어. 네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된다고 다른 걸 하면 또 똑같을 게다. 3년 넘게 쏟아부은 네 노력을, 네 열정을 버리지 마라. 돌아가서 한 우물을 팔아. 라고 질책했다고 한다. 이에 문국진 교수는 스스로 배움의 길을 찾아 미국으로 가 법의학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나라 1세대 법의학자로 등극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몇 세대를 거쳐 지금 나는 우리나라 4세대 법의학자가 되었다. 어쩌면 장기려 박사의 꾸짖음이 우리나라 법의학의 명맥을 이처럼 이어오게 만든 출발점이 된 것이다. 네, 오늘의 책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는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책을 읽어서 그런지 뒤로 갈수록 실수가 잦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책은 죽음과 항상 가까이에 있는 직업, 법의학자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흥미롭기도 하지만 참 대단한 사명감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처음 시작은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네, 그럼 전 이만 인사드리고 다른 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